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미선입니다. 오늘은 젊은 뇌졸중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뇌졸중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에는 3, 40대의 젊은 뇌졸중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야근하고 있던 직장인도 또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20대 여성들, 또 심지어는 운동을 잘하고 있던 남성 30대 남성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런 뇌졸중 환자들이 왜 젊은 나이에 자꾸 많이 생기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 뇌졸중 환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네. 뇌졸중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병이에요. 25세 이상 성인들이 4분의 1 정도는 평생 뇌졸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3분 11초 내에도 한 사람 정도는 뇌졸중으로 사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신규 뇌졸중 환자는 약 1,194만 건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걱정이 되는 거는 30대 50 대의 젊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에도 30대 이상의 30대 정도의 사람들이 뇌경색으로 실제 진료를 받는 건수들이 한 1 년에 4% 증가를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입원을 했던 환자들의 뇌경색 환자들도 한 1년 사이에 1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뇌졸중 환자들의 많게는 15% 또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50세 미만의 환자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뇌졸중 환자들은 허혈 뇌졸중이 출혈 뇌졸중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젊은 뇌졸중 환자에서는 출혈이 많았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비만이라든지 다양한 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국내에 젊은 뇌졸중 환자들에서도 허혈 뇌졸중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는 30-40대 진료가 증가되는 것도 보이곤 있지만,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인지도는 좀 낮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젊은 층의 뇌졸중 환자들은 경고 증상을 잘 보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외래에서 오후에 보고 왔던 2명의 환자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34 세의 남자 환자였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아침에 발견된 뇌졸중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몸무게가 한 100 킬로그램 되는 조금 비만을 갖고 있었던 환자분이었었고요. 혈압이 최근에 이제 140, 150 이상으로 좀 오르는 정도가 많았지만 실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검진에서도 당뇨 전 단계로 당화혈소가 한 6.0에서 6.2 정도가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지는 못했었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고, 환자들은 이분이 잦은 야근을 했었었고, 야식을 좀 많이 하고 흡연을 갖고 있던 환자였어요. 이 환자가 뇌경색으로 입원할 때 봤던 혈관들은 지금 보시는 상태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중대뇌동맥이라는 데가 굉장히 좁은 형태를 보이는 동맥경화를 갖고 있었고, 결국은 30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뇌경색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1명 있었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또 이제 다른 환자를 보게 됐는데요. 이 환자도 입원했던 환자예요. 2명의 환자들 중에서 28세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는 심한 두통과 갑자기 치아에 문제를 갖고 왔었던 환자였었고, 약간의 비만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호르몬제랑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동맥경화성으로 혈관이 나쁜 게 아니고, 저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혈관들이 왠지 우리가 찌글찌글찌글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파즘이 좀 와 있는 다른 원인을 갖고 있었던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의 뇌졸중은 혈관이 노화돼서 생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활습관형의 뇌졸중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에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원인들, 숨어있는 원인들이 갖고 있는 뇌졸중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얼굴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이 젊은 뇌졸중 환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젊은 뇌졸중 환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 질환으로 인한 생활 습관의 요인들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원인들, 피임이라든지 피임약이라든지 자가 면역계 질환들 또는 심지어는 혈관이 찢어지는 박리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오는 그런 숨은 원인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젊은 뇌졸중은 왜 생기는지. 그래도 젊은 나이에도 뇌졸중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혈관의 나이가 실제 내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늙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혈관 노화라는 거는 생활 습관으로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30, 40대 이런 이제 직장인들이 잠이 부족해요. 잦은 야근을 하면서 수면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외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트륨이나 고지방 섭취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점점 누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흡연이나 다양한 담배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폭음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리고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저질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뒤늦게 자기의 질환을 알게 되는 것들이 많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내 나이의 혈관은 내 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체 나이는 30, 40대 나이가 아니라 거의 60, 70대의 나이의 혈관의 벽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죠. 실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도 전통적인 우리 일반적인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정통적 혈관 위험 인자에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 아시겠지만 뇌졸중이 한 2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실제 저희 뇌졸중 학회에서 보는 PT에서 봐도 뇌졸중을 입원했던 환자들에서 가장 많은 위험 인자는 고혈압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뇨나 이상 지질혈증 같은 게 있게 되면은 혈관의 벽들이 동맥벽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지는 것도 실제로 30, 40대 젊은 뇌졸중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생활습관형의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제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의 뇌졸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 인자를 보시잖아요. 보시는 대로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다양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일반적인 위험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이가 들면 따라서 증가하게 됐는데, 특히 35세 이후에는 고혈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젊어서 건강검진을 좀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졌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 어느 한순간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위험 인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2개, 3개가 있는 분들은 뇌졸중의 위험도는 5배에서 7배 정도가 많이 생기는데요. 실제 환자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 질문 나온 거 먼저 대답을 해도 될까요? 비슷한 환자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94년생 남자분이시라고 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혈압이 있는데 약은 따로 안 드셨다고 하세요. 가체중이셔서 다이어트랑 건강 챙길 겸 헬스 다니고 있고 담배는 안 피시고 술은 정말 적게 계시고 있네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느끼는 증상이 뒷목이 능치고 가끔 이제 뒤통수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부터 얘기 드리면 지금 증상 자체가 이게 뇌졸중을 의심되는 증상은 아니세요. 근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생활습관형의 뇌졸중을 갖고 있었던 제 환자분하고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거든요. 과체중이 있으셨고, 그리고 담배는 안 피신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혈압약을 드시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뒤통수가 뭉치고 찌끈찌끈하고 그러신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근육성의 문제들이거나 근막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 나중에 환자분들이 이제 의심되는 뇌졸중 갖고 오실 수 있는 증상들 뒤에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갑자기 생기는 운동기능 장애나 다른 것들이 좀 더 뇌졸중을 의심하는 증상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이 지금 얘기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뇌졸중의 의심가는 부분이 기억력 감퇴, 건망증이 평소보다 심해졌다, 집중력 장애. 이거 장애 자체는 뇌졸중을 바로 의심하는 증상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 하지만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그랬을 땐 한 번 정도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 드리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생활 습관의 위험 인자 관리가 굉장히 있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말고도 흡연이 있거나 아니면 음주를 하시거나 비만이 있거나 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게 되면은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늘어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젊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30-40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말씀드렸던 흡연이 늘어난다든지 음주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폭주가 되면서 결국 내 몸에 있는 이제 일상에서 나의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가 축적이 되다가 뇌졸중이 올 수 있는 혈관의 위험 인자들이 생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질환들은 60대 질환이 아니죠. 지금 30대 직장인의 일상생활에서 모아지는 흡연이나 음주, 비만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내 머리 혈관에 나이를 들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습관의 개선 효과는 어쩌면 젊은 환자분들한테서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젊은 뇌졸중의 특징이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젊은 뇌졸중 환자가 생기는 이렇지만 일반적인 뇌졸중 환자랑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증상들, 뇌졸중 의심자는 증상의 기억력 감퇴나 건망증 같은 거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뇌졸중을 저희가 의심하게 될 때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긴 합니다.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환자들도 있고 두통으로 오시는 환자, 발음이 둔해지거나 한측에 힘이 없어지거나 이런 환자들이 다양하게 있긴 하는데요. 환자들이 근데 문제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들도 같은 증상을 가지고 뇌졸중을 오시긴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술을 먹어서 오늘 조금 더 어지러운 것 같아. 발음이 둔한 것 같아. 좀 피곤하니까 어지러운 것 같아라고 쉽게 넘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는 증상은 갑자기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패스트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스트라는 거는 한쪽의 얼굴이 갑자기 삐뚤어졌는지를 보라고 해서 이하고 웃어보세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한쪽 팔이나 다리의 힘이 뚝 떨어지는 게 있게 되고 말이 굉장히 어두워지거나 아니면은 이해력이 떨어지고 발음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저희가 패스트라고 하는 증상들이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119를 통해서 기다리지 말고 오시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급성기 뇌졸중을 의심하는 증상이 되는데 뇌세포는 사실 1분에 혈관이 막히고 나면 190만 개가 계속 죽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이라고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게 오늘 나의 피곤한 증상이겠지라고 쉽게 넘기는 거는 거의 금지해야 되고 꼭 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련된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병에 의한 뇌졸중이었다면요. 젊은 환자들은 뇌졸중은 또 어떨까요?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제 두 번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였었고 혈압당뇨 고지혈증 같은 게 없었던 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숨은 원인의 뇌졸중이 좀 있게 됩니다. 즉 젊은 사람의 뇌졸중은 생활 습관 외에 드문 원인들, 숨은 원인들이 존재하게 돼서 젊은 뇌졸중 환자들은 나이 든 분들과 다른 원인들을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갖고 있고 생각보다 가끔씩은 예기치 않은 질환으로 뇌졸중을 유발하게도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지금 써놓긴 했는데요.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혈관의 박리라든지 피임약, 편두통이라든지 환자들이 임신이라든지 여러 출산 후의 문제라든지 또는 잠깐 제가 보여줬던 재환자 같은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모야모야 같은 조금의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서요. 결국 젊은 사람의 뇌졸중은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것과 함께 숨은 질환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숨은 원인들 중에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의 박리, 동맥박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45세 이하의 젊은 뇌졸중 환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지금 모형도를 보는 것처럼 혈관의 벽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막하고 중막 사이가 분리가 되면서 그 안쪽에 혈전이 쌓인 거나 아니면은 혈종이 쌓이거나 하면서 혈관 벽을 자체를 줄어들게 만들게 돼요. 그런 환자들의 혈관 조형 검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환자는 동맥경화가 아닌 혈관 박리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되게 젊은 분들이 아까 잠깐 운동하는 분들도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헬스를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뒷목이 굉장히 당기는 거죠. 그리고 목이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통증이 심하게 생겼고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갑자기 발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고 내 팔에 힘이 뚝 떨어지는 패스트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 이런 경동맥이라든지 척추동맥 박리 같은 것들을 의심해야 되는 뇌졸중의 증상이 됩니다. 즉 혈관벽이 찢어져서 혈정이 생기니까 이것들이 뇌로 이동하면서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가끔 이제 교통사고나 격한 운동들 골프 치다가 뇌졸중을 오시는 젊은 환자분들의 원인들로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항인지질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항응고장애가 갖고 있는 자가면역계 질환 환자들도 젊은 환자의 뇌졸중 환자들에서 가끔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혈액이 과도하게 끈적끈적해지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몇 가지 희귀 원인들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의 뇌졸중은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이 되지 않는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젊은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특히 여성 환자들에 대한 뇌졸중은 조금 더 따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피임약을 먹는다든가 임신과 관련된 또는 젊은 여자 환자분들 중에서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증상을 가진 편두통 환자들은 실제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이런 뇌졸중의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특히 이제 호르몬 피임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 있으면서 특히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피신다고 하든가 그랬을 때는 실제로 호르몬 피임약 하나 먹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했을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젊은 여성 환자들한테도 혈전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을 때는 혈전 위험이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뇌졸중 환자한테는 생활 습관도 필요하지만 숨은 질환이 같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금연을 하면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든가 전조가 있는 편두통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호르몬제 피임법을 좀 고려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산전이나 아까 임신이나 아니면은 출산 후에 생기는 위험인자나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른 대처를 한다든가의 다른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젊은 뇌졸중 환자들이 다른 원인을 갖고 왔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게 좋은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간은 뇌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혈관이 막히면은 말씀드린 대로 1분마다 뇌세포가 190만 개씩 계속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환자분들은 이렇게 뇌졸중이 시간과의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서 4.5시간 내에 혈전용의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큰 혈관이 막혔을 때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환자는 오히려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빨리 왔을 때는 증상의 회복도가 굉장히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뭐 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쉬면 낫겠지라고 오히려 고령의 환자들보다 저희가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는 젊은 환자들이 좀 더 많다라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응급치료의 골든타임 정말 여러 번 아마 이런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들으셨고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정맥내 혈전총이라는 것들을 많이 받게 돼요. 증상이 생기고 나서 4.5시간 내에 왔을 때 투여를 하면 정말 효과적이긴 하지만 특히 증상이 생기고 빠른 시간에 썼을 때가 더 효과적입니다. 4.5시간이라 하더라도 뒤늦게 쓰는 것들은 조금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병원에서도 환자가 왔을 때 60분 이내에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목표가 되고요.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나중에 한 30% 이상은 개선이 돼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의심이 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와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젊은 사람 뇌졸중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이렇게 4.5 시간을 놓친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직접 이런 시술을 통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스텐트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서 실제 막힌 혈관들을 6시간 또는 일부 환자들에서는 한 24시간까지도 혈전 제거를 통해서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24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는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80에서 90% 이상 정도는 혈관을 아주 효과적으로 뚫게 되고요. 이런 환자들은 실제 혈전 제거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재갈 요구를 잘 받게 되시면은 한 20% 이상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3개월 후에 혼자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환자는 회복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큰 혈관이 막혔다 하더라도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받았을 때 고령의 환자가 갖고 또는 회복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실제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지만 반대로는 늦게 오시게 되면은 뇌졸중의 양이 사실은 젊은 사람은 더 큰 경우가 있고 또는 나중에 뭐 뇌 부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은 사망이나 평생 후유증이 남을 확률도 조금 더 높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뇌졸중은 사실 80%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자주 혈압을 재시고 금연을 하시고 흡연 음주를 줄이시고 하루 30분 정도 열심히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 검진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대한 것들을 젊다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또는 확인을 통해서 꾸준한 예방을 한다면 실제 내 머리의 혈관은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핵심 전략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IF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런 생활 습관에 관련된 위험 인자 중에서 혈압 관리가 있거든요. 혈압 관리 130에 80 정도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실제 젊은 환자분들은 내 혈압이 140, 150인 걸 알고도 혈압 약을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적으로 생활을 못 하시다 보니 이런 것들 놓치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뭐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금연을 안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완전한 금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보조요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질 관리하는 것도 여러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요즘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식습관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 특히 이상지질 혈증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저희가 문제입니다. 혈당에 대한 체크라든지 부정맥 선별 검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해서 실제는 요즘에 40대 환자들도 부정맥과 같은 것들이 늘어나서 선별 검사를 저희가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 관리 전략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수시적인 모니터링을 하시고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시다면 약물에 대한 것들을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수능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 혈압기라든지 당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 2회 이상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먹는 약이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정기적인 검진과 상담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고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기도 하는데요. 식습관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졸중에 좋은 음식들이나 약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건강한 식습관은 어느 질환이든지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나트륨 같은 소금을 좀 줄이면서 채소류를 좀 늘리시고 그리고 등푸른 생선과 같은 저희한테 좋은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고 견과류 같은 걸 드시는 것들이 식습관도 내 머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강조가 됩니다. 실제 뇌졸중이 오시고 난 환자들도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주 5회 이상의 약간 중강도 이상의 운동들을 하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 주 5회 이상의 운동들을 건강하게 유지하자고 하시고요. 건강한 체중, 비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의 하나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성인 요즘에 현대인들이 어렵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시면서 한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하는 것들이 실제 저희한테 뇌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환자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발음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이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나한테 갖고 있는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지질, 이런 고지혈증 수치들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내 몸무게라든지 나의 비만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오늘부터 체크를 하시는 거죠. 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금연을 이렇게 아직 흡연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금연을 선언하시고 여러 가지 지원 도구를 통해서 금연을 성공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 이상 주 5회 이상의 일정한 운동들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나트륨을 줄이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전 건강한 습관의 음식을 관리하시는 걸로 식단을 개선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환자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패스트라고 하는 뇌졸중 의심 증상을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119를 통해서 병원에 오셔서 무시하지 마시고 빠른 대응을 통해서 건강한 회복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젊은 분들이 검진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심혈관 위험인자에 대한 검진은 항상 정기 검진으로 1년에 이상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 5가지 정도만 열심히 해주셔도 내 머리의 혈관은 건강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3가지.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인지하시고 119에 오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고 꾸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젊은 분들은 드문 원인의 뇌졸중도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 습관형의 뇌졸중의 위험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규칙적인 혈압을 체크하시고 고혈압에 대한 관리, 금연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뇌졸중에 대한 인지나 관심도를 높아주시는 것들이 실제 오늘 나의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뇌혈관을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조금 오늘 많이 떨어가지고요. 30분 내에 강의를 좀 더 마쳐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채팅방에 올라왔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올려주신 분은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얼굴이 이상해서 응급실로 갔었는데요. 뇌졸중은 아니고 안면신경마비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안면신경마비라고 하고, 예전에 어른들이 추운 데서 자면 얼굴 돌아가신다라고 많이 얘기했던 구아나사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그 병은 말초성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인해서도 안면신경마비가 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하고 웃어보세요 할 때 한쪽의 얼굴이 떨어지는 중추, 뇌 쪽으로 오시는 안면신경마비도 있지만,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라는 건 뇌에서 내려온 신경들이 말초 아래로 내려와서 염증이라든 다양한 반응으로 인해서 마비가 오는 거를 저희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그다음에 벨스마비, 구아나사라고 합니다. 뇌졸중 증상은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거는요. 기볼 주름이 있으면 정말 뇌혈관 질환에 심혈관 질환이 위험합니까? 라고 주셨는데요. 이게 완전히 확진이 된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저희가 전형적인 뇌졸중의 위험인자라든지 의심되는 증상들은 아니긴 하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좀 관심도를 높자라는 거지만 완전히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긴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주신 분은요.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하시게 됐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두통이나 뒷골이 당겨 보이고 혈압이 올려지는 느낌이 된다고 하셨고요. 편두통 지속되고 잠 못 자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 자체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은 아닌데, 지금
질문을 주신 올리324님이 얘기해 주신 증상들은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뇌졸중의 위험 인자의 생활 습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신데 혈압이 높았고 근데 이걸로 인해서 뒷머리가 아프셨고 편두통이 있는데 그리고 잠도 못 주시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시면 전조 증상은 아니나 뇌졸중의 위험 인자 습관형이 되셔서 혹시 향후에 뇌졸중의 위험도는 많이 높아질 수 있으셔서요.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혈압 관리를 시작을 하시는 것들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찾는 김영사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자다가 침 흘리고 휘청거리고 발음이 둔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뇌졸중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증상이 오히려 맞기도 합니다. 갑자기 환자분이 일어나셨는데 발음이 일순간 어둔해지셨거든요. 발음이 둔해지시고 한쪽에 힘이 없어졌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근데 그랬다 금방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시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일괄성 뇌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뇌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허혈 뇌졸중 증상이 보이셨다가 금방 호전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도 실제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거나 혈관 상태가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생각을 하셔서 실제 진료를 받으시는 것들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름나기증 분이 이제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얼마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도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 초기 증상으로 의심이 되시고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데 영향이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잦아지는 증상 자체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딱 맞지는 않으시긴 합니다. 근데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심혈관 질환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실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 두통이 많아지시고 심장이 좀 답답한 증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심지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것들이 맞기 때문에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들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만사 9019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버님이 뇌졸중을 진단을 받으셨대요.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셨는데요. 요양병원에서 뇌졸중 재활 치료를 어떤 걸 받게 되고 효과가 어떠신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는 일단 저희가 초기 뇌졸중 재활 치료를 포함을 해서 후기에도 뇌졸중 재활 치료를 하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이것들 이용하는데 언어 재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지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운동 재활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걸음 보행하는 것들 재활 아니면 연화 재활 등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이런 치료 효과는 실제 재활을 통해서 재활을 통해서 뇌졸중 후에 생긴 신경장애 증상을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효과들이 있고 특히 이런 뇌졸중 이후에 생기는 뇌졸중 이후에 생긴 손상들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많은 시기들이 실제 3개월, 6개월 내에 초기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 재활을 치료를 통해서 실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회복되는 기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회복이 되는 효과가 하나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중증의 뇌졸중 환자분들 또 고령 환자들이 실제 재활을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뇌졸중 이후에 생기는 관절의 구축 같은 것들이 많이 오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힘이 떨어지게 되고 또는 뇌졸중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이나 신경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고령 환자의 중증 환자라 하더라도 뇌졸중 재활 치료를 통해서 관절 구축 같은 것들을 맞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탐구 90898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뇌졸중 수술을 받고 1년이 넘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왼쪽 눈이 좀 안 보이시고 보행장애가 있으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시고 생활에 불편하게 됩니다. 뇌졸중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지.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뇌졸중이라는 병이 저희가 이렇게 예방과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결국 예방을 통해서 예방을 했었어야 되지만 뇌졸중이 오시고 나면 후유장애가 남는 것들이 가족도 힘들고 굉장히 본인도 많이 힘들게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보호자들과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들의 이런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걸음도 불편하시고 이해력이 떨어졌다 하고 생활에 불편감이 있으시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일상생활로 극복을 하려고 자꾸 돌아가시고 또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그런 주간보호센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운동이라든지 그런 보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지와 함께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하시고 또 하나는 뇌졸중 후는 2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후에 다음 뇌졸중 오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4950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잘 지내가다가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쓰러질 것 같다라는 증상을 얘기하신다고 하셨고 이것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이다 의심을지를 질문을 주셨고요. 말하는 것이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다고 하시다. 이게 계속 반복적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뇌졸중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뇌졸중을 시사하는 전조 증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순하게 어지럼증이 있으시고 두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 발음이 둔해지고 어지러운 증상과 발음이 둔한 증이 같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척추동맥이라고 하는 쪽에 혈관이 있는데 그쪽이 담당하는 뇌에 하는 역할들이 균형을 담당하기도 하고 발음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신다는 얘기는 그쪽 혈관이 굉장히 좁으셔서 미니 뇌졸중 비슷하게 증상의 전조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뇌혈관의 통과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깨어나면 치매랑 우울증 증상이 생기는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할머님이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기억력이 감퇴됐고 가족들을 좀 잘 못 알아보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울하지는 않으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아프다고 호소하시거나 성격의 변화 등이 많아지셨대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셨는데 돌발 행동, 어이구, 위험하신 적도 있었네요. 옥상에 뛰어내리려고 한다. 뇌졸중 후유 증상이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후에 생기는 치매는 특히 고령 환자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치매 증상 중에 하나,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많게 되면은 그쪽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같이 손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의 감퇴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장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울 증상과 치매 증상 모두 다 뇌졸중 후유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 후에 생기는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을 주신 거는요. 어울리324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뇌졸중 환자에서 렉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는 게 어떤 거가 있고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요.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것들로 혈압과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을 저희가 관심 있게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수치로 나오는 것들은 혈당 수치들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수치 중에서는 저밀도 단백질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동맥경화랑 연관되어 있는 수치들을 주로 많이 보게 돼서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혈압과 당 수치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직한 세상 M61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심장이 좀 빨리 뛰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심장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고요.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시기도 하고 집에서 실제적으로 쓰러져서 한 1분 정도 실신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끔 일어나시면은 어지럼 증상과 가슴 답답함이 있고 손발에 안 통하는 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되시면은 실제적으로 실신 증상 중에 실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가는 혈류가 어떤 원인이든지 부족해지면서 쓰러지시는 것들을 말하게 되고 특히 실신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심장이 빨리 뛰시는 증상이 굉장히 자주 있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을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들은 약제라든지 또는 나이가 젊은 환자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자율신경계통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한 실신들도 좀 많게 됩니다.
가슴 답답함증도 심혈관 쪽의 문제를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많아졌을 때는 신경과와 순환기내과 정도에서 평가를 받으셔서 가지고 계신 부정맥과 저혈압에 대한 것들 또는 자율신경계의 문제들을 평가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이포트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MRI, CT로 뇌졸중 예방이 가능한가를 질문을 주셨어요. MRI와 CT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는 환자한테 뇌졸중이 이미 와 있었는지 또는 이제 뇌졸중이 올 수 있을 정도의 뇌혈관에 장애가 있는지를, 즉 동맥경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MRI, CT 자체를 보고 뇌졸중을 예방한다라기보다는 MRI, CT를 가지고 나한테 뇌졸중이 이미 올 수 있는 위험 인자로 뇌혈관이 얼마나 좁은지를 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동맥이라든지 혈관이 뇌졸중이 오시기 전에 1차적으로 굉장히 좁은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이런 경동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질환 그 원인이 되는 질환들에 대한 예방을 한다든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시술 같은 거를 통해서 1차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예방 자체를 위해서 MRI, CT를 루틴하게 정기검진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이포트님이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뇌졸중이 예방이 된다는 기사를 보셨고 아스피린이 어떤 성분 때문에 뇌졸중이 예방이 되는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아스피린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심혈관 또는 뇌혈관 뇌 질환 때 사용하는 항혈소판제라는 약제입니다. 아스피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제들은 혈소판이라는 거, 혈전이 생기는 것들을 조금 더 줄여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게 되지만 아스피린이 그런 혈전을 막는 거는 항혈소판 성분, 혈전이 달라붙는 것들, 혈관에 달라붙는 것들을 막아줌으로써 뇌졸중을 2차 예방 또는 일부 환자들한테는 1차 예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랑이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뇌졸중이 오시고 8개월이 되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아직도 어깨랑 허리, 골반 같은 그런 관절들이 좀 많이 아프시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시긴 하는데 괜찮은지를 질문을 주셨고요. 뇌졸중이 오고 2일 지나서 가셔서 후유증이 좀 있으셨다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운동을 안 하시면 오히려 좀 힘들다고 하십니다. 나이는 43세로 저희가 얘기하는 젊은 뇌졸중에 이제 해당이 됐고 입원이랑 시술은 안 하셨고 약만 먹고 계시고 얘기를 주셨어요. 오늘은 정리를 조금 길게 주시긴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40살 40대 젊은 뇌졸중 환자분이셨고 증상이 있으시긴 했는데 2일 정도 늦게 가셨네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내가 젊으니까 좀 쉬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제가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좀 놓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시술이나 어떤 혈전용의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고, 현재는 아마 급성기 때도 약제 위주의 급성기 치료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8개월이 됐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골반이 아프신 거는 이게 회복이 되셔서 저희가 독립보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뇌졸중이 온 쪽으로는 근골격계 문제가 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쪽에 통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운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줄넘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셔서 지금 하시는 대로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예방을 위한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를 조절을 하시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포트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우나 자주 하면 뇌졸중 예방이 된다. 글쎄요. 어느 기사에서 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가끔 제 고령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서 혈관이 굉장히 좁은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사우나를 한다든가 어디 가셔서 이렇게 혈압 떨어지시든지 혈류 떨어지시는 것들은 조금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혹시 사우나 자주 하면 스트레스 줄이는 쪽이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고령 환자들은 사우나 조심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40분 정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부족했지만 답변을 드린 게 저희 혈관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뇌졸중 예방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